두 마리의 작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심성 없이 날다가 날개가 부러졌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제자리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새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새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매우 운 좋다고 생각한 이 작은 새는 사냥꾼의 총구 아래 처참하게 죽었고 날개가 부러진 친구 새는 상처를 잘 돌본 후 계속 날 수 있었다. 슈아르츠가 이 얘기에서 하고 싶은 바는 행복은 흔히 그렇듯이 항상 불행한 외투를 걸치고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글은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인 슈아르츠가 제기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 글에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심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상정이란 보편적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다락방에서 심리학책을 처음 다루는데요. 이왕 시작한 김에 다 알고 흔히 쓰는 말이지만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책 소개를 시작할까 합니다. 심리는 마음의 유의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심리학이란 사람을 포함한 생물체의 의식현상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전에는 형이상학 안에 포함하여 그 규명도 정의도 주로 학자의 주관과 견해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모의 집단이나 표본을 통해 실험하고 그 결과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실험 과학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하면 좀 쓰는 말도 어렵고 우리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요. 실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접근해 봐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심리학을 맛볼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인데요. 미디어숲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원청은 중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인 런민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심리와 경제 분야 도서를 저술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막막해지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 이 책은 인간 심리와 관련된 최신 75가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틀렸다. 헤라클레스 효과.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하나가 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때 상대방이 보복하려 들면 상대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심지어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온갖 궁리를 하게 된다. 이 같은 광적인 보복 행위는 또 다른 이의 원한을 살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측의 적대감은 점점 깊어지고 보복의 수단 역시 격해진다.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심리학 개념이 바로 헤라클레스 효과다.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이 아주 센 영웅이다. 어느 날 그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발끝에서 모양이 불룩한 이상한 자루 하나를 보았다. 그는 호기심에 자루를 발로 밟았다. 그런데 자루는 터지지 않고 점점 부풀어 올라 그 크기가 2배가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화가 나 온 힘을 다해 발로 자루를 차버렸다. 자루는 계속해서 더 부풀어 올라 마침내 길을 막아버렸다. 그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한 성자가 다가와 헤라클레스에게 말했다. 자네가 발로 찬 이 물건은 분노의 자루네. 자네가 분노하면 할수록 이 물건은 점점 커질 것이고 반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처럼 작아질 것이네. 분노는 헤라클레스가 우연히 만난 이 자루와 같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분노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배로 커질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복수심리는 인류사회 초창기에 형성된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그 목적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수의 본질은 징벌과 위력에서 시작된다. 그 자체로는 분노를 푸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복수하는 것일 뿐 마음속의 원한을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 현재 사회 규범이 나날이 성숙해짐에 따라 분노나 복수가 가져오는 실제 사회 가치는 점점 작아지고 이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작용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원시사회와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밀접해졌다. 또한 협동이나 공생관계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남에게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이 되었다. 더욱 심한 경우 문제를 잘 해결할 기회를 양쪽 모두 놓치고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진다. 이와 반대로 잠깐의 증오를 풀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 존중, 그리고 신뢰를 얻어 더 많은 협동의 기회를 얻는다. 볼보의 유명 판매 교육 전문가인 윌리엄 할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웨덴으로 피난을 떠났다. 몇 개 국어에 능통한 그는 수출입 회사에 비서직을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다수 회사가 그를 거절했다. 그중 한 사람이 할스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비서직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당신은 스웨덴어도 잘 못하고 이력서에는 온통 오타로 가득해요. 이런 비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할스는 매우 화가 나서 즉시 답장을 썼다. 편지에는 온갖 풍자와 비난으로 가득했고 매우 냉정했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쓴 후 그는 편지를 보내지 않고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시 생각해보자. 설령 그가 편지를 받은 후 화가 나 펄쩍펄쩍 뛴다 한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우표를 낭비해가며
전혀 가치 없는 일을 해야 하지? 할스는 방금 쓴 욕으로 가득한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한 통의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에는 자신의 문법 능력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하며 이를 지적해준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며칠이 지난 후 할스는 다시 답장을 받았다. 상대의 어휘는 매우 공손했고 이전에 자신이 무례했음을 사과했다. 그는 할스에게 당장 비서일은 어렵지만 행정부처에서 먼저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했고 편지와 함께 고용계약서를 보내왔다. 할스는 결국 스웨덴에서 첫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할스가 말한 것처럼 만약 당시 그가 욕이 가득한 편지를 보냈다면 복수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마음을 버린 할스는 상대의 호감을 얻었고 동시에 그가 하고 싶은 일도 구할 수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이해 충돌이 없을 수는 없다. 이때 넓은 마음으로 원한을 감싼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는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돌아올 것이다. 상대에게 복수심으로 원한을 가지면 잠깐의 쾌감과 더 큰 원한을 얻는 것 말고 과연 다른 좋은 점이 또 있을까?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 요나 컴플렉스. 요나 컴플렉스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메슬로가 제기한 심리학 현상이다. 메슬로는 요나 컴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컴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 현상이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때문이다. 성경 속 예언자 요나는 아시리아의 대도시 느니웨로 가서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다. 이는 본래 얻기 어려운 사명인 동시에 매우 높은 명예이고 요나가 평소에 동경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과 명예를 실제로 받아들자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 숨어 사람들에게 그를 기념하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 자신이 유명무실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큰 은혜를 입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길을 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진짜 기회를 만났을 때는 도망가 버리고 도망간 후에는 점점 움츠러들어 메슬로가 말한 요나 컴플렉스에 빠졌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것도 피하게 만든다. 요나 컴플렉스는 일종의 모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자신이 잘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가능성 역시 두려워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는 동시에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의 직면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나 컴플렉스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를 균형 있게 표현한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스트레스를 대담하게 돌파하고 자신의 요나 컴플렉스를 인식하여 벗어던지며 결국 기회를 잡아 성공을 얻는다. 독일 방송 프로그램 중에 누가 미래의 백만장자인가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뇌 게임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면 푸짐한 상품을 타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작은 함정이 있었는데 매번 관문을 넘어갈 때마다 상금을 받은 후 바로 다음 관문으로 갈지 여기서 멈출지 참가자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다음 관문의 상금은 이전 관문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다음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전에 받은 상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실제 방영되기 몇 주 전까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참가자는 없었다. 끝까지 도전해볼 능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1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쌓였을 때 문제 풀기를 포기하고 게임을 그만뒀고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싸운 참가자는 끝내 없었다. 몇 년 후 크레마라는 한 청년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계속해서 게임에 도전했다. 그는 전례를 깨고 5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고 고심 끝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다. 그 결과 그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래 첫 번째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의 논평에 따르면 크레마의 성공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성향과 야망 때문이었다. 사실 5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나온 문제는 모두 간단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관문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요나 컴플렉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든다. 이는 전형적인 자기방어 기제로 비록 그들이 크레마보다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크레마가 도달한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한평생 평범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소수만 성공할 뿐이다. 요나 컴플렉스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한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컴플렉스를 깨뜨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야 한다.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진다. 플라시보 효과. 모르핀은 아편 같은 마약류의 중요한 성분으로 좋은 진통 효과가 있어 장기간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다. 한 의학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어느 환자의 통증을 지속해서 억제하기 위해
모르핀을 사용했는데 실험 마지막 날에는 모르핀 대신 생리식염수를 몰래 사용했다. 그 결과 생리식염수가 모르핀처럼 환자의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실험 중 생리식염수는 일종의 위안제 역할을 했고 실제로는 아무 치료 효과가 없었지만 모르핀과 똑같은 효능을 발휘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며 또는 위안제 효과라고도 한다. 플라시보 효과는 미국의 마취학, 의학학자인 피케 박사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환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위안제 효과는 사실 일종의 잠재의식적 자기암시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에서 잠재의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그는 잠재의식을 우리의 의식 아래 존재하는 일종의 감춰져 있는 신비한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식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의식과 잠재의식은 상호작용을 하며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제해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무궁한 힘이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1910년 프랑스 심리학자인 에이미 콜은 잠재의식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인 콜 치료법을 발명했다. 그는 활기가 없고 각종 몸살을 앓는 환자들에게 매일 저녁 눈을 감고 안락 의자에 앉아 온몸의 근육을 풀 수 있도록 했고 작은 소리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모든 방면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을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반복하라고 했다. 콜은 이 짧은 문장을 말할 때 사람들의 잠재의식은 그 말을 기억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때 어떤 구체적인 일도 자신의 의식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질병이든 생활 속의 번잡함이든 무시하고 수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진다는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천천히 가장 좋은 상태에 접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콜의 이러한 치료 방법은 사실 위안제 효과의 현실적인 응용 방법이다. 일상생활 중 심리 암시가 가진 힘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페라 테너 가수 카루소는 공연 직전 갑자기 목구멍에 경련이 일어나 무대에 올라 공연할 수가 없었다. 공연이 몇 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카루소는 공포에 질렸고 굵은 땀방울이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온몸을 떨며 자신에게 말했다. 관객들은 나를 비웃을 거야. 이대로는 노래할 수 없어. 이때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빠르게 냉정해졌고 심리 암시를 이용해 자신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대 뒤로 달려가 모두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노래를 불러야만 하고 곧 공연을 시작해야만 해. 내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날 거야. 이렇게 여러 번 외친 후 자신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는 의식에 빠져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목구멍의 경련이 천천히 없어졌다. 결국 그는 침착하게 무대에 올랐고
그의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심리학에서 암시는 사람 혹은 환경이 개인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보를 보내고 개인은 의도치 않게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이며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는 일종의 심리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신속한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심리 암시 현상은 일상생활 중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모두 다르다. 당연히 암시작용은 적극적일 수도 소극적일 수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공로는 바라지 않으니 실수만 없기를 바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이는 스스로에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삶이나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적극적인 암시를 주어야 하고 소극적인 암시는 피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임무를 맡은 후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이 일은 나에게 아주 간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위안제 효과는 이미 의료 영역의 연구에서 잠재의식의 거대한 힘을 충분히 증명했다. 심지어 위안제 효과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체 스스로가 양리 반응을 일으키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위안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 말로 우리의 잠재의식과 이야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비리당의 당나귀. 비리당에게는 작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그의 주인처럼 지혜롭고 이성적이었다. 하인은 매일 당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일이 있어 이틀간 외출을 해야 했다. 하인은 당나귀가 먹을 수 있게 한 무더기씩 같은 양의 여물을 양쪽 옆에 준비해 놓았다. 3일째 되던 날 하인이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당나귀는 배가 고파 숨이 간당간당했다. 비리당의 당나귀는 양과 질이 똑같고 양쪽 거리도 같은 건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비록 당나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건초 두 더미의 가치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것이다. 불쌍한 당나귀는 결국 원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채로 한편으로 양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질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색을 분석하고 또 한편으로 신선도를 분석하며 이리저리 머뭇거렸고 결국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마터면 자기 자신을 굶겨 죽일 뻔했다. 이것이 바로 비리당의 당나귀 이야기로 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제이 비리당이 제기한 하나의 역설을 묘사한 데서 유래되었다. 비리당의 당나귀에 나오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이성적인 당나귀 한 마리가 양과 질이 모두 같은 건초 두 더미 사이에 있으면 결국 죽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당나귀는 도대체 어느 건초 더미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결정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리당이 제기한 이 역설의 처음 목적은 당시의 이성주의 사조를 반박하고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면 밥을 굶은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끝없는 결정 장애에 빠져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해득실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실상 극단적인 이성주의는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다. 많은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에서 이성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게다가 이성주의는 이상 기류가 흐르면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고틀을 벗어나 또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비리당의 당나귀 앞에 있는 볏짚 두더미를 선택하는 것 외에 볏짚 한 무더기와 굶어 죽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다. 우리가 망설이며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지 못할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을 이성적이고 신중한 결정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걱정이 많고 소극적인 모습을 세세하고 이성적인 유비무한 자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언제나 선택 사이에서 배회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러한 이성주의는 본질적으로 선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양과 질이 모두 똑같은 두 개의 볏짚은 없다.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미지의 결말을 만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저 공포심에 떠밀려 계속해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게 되는 것이다. 의외로 대부분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에 전해지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고대 인도에 철학가 한 명이 있었는데 뛰어난 지혜로 많은 여성의 환심을 샀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이 그의 집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나를 놓치면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철학가는 몹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철학가는 결혼과 비혼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나열해 생각한 후 두 가지 선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균등하다는 것을 발견하곤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선택의 직면에 어느 쪽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은 명확히 알 수 있었으나 결혼 후의 모습은 어떨지 자기 스스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그 아름다운 여성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철학가는 여성의 집으로 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따님은 어디 있습니까?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따님에게 장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자네 10년이나 늦게 왔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이 우스운 이야기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표면적으로 보면 철학가는 절대적인 이성주의의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혼인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두려운 감정에 맞서기를 바란 것이다. 이 우스운 이야기에는 후에 사람들에 의해 한 단락의 결말이 추가되었다. 철학가는 그 다음 해에 우울하여 병이 났는데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더미에 던져버리고 단 한 단락의 인생에 대한 비고만을 남겼다. 만약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전반부 인생은 망설이지 말고 후반부 인생은 후회하지 말아라.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에 제일 좋은 반격이 되었다. 사소한 계기로 누구든 악인이 될 수 있다. 루시퍼 효과. 사회심리학에는 일명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고 불리는 교과서적인 실험이 하나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람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1971년 짐바르도 교수는 24명의 평범한 대학생 참가자를 모집해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실에 모의 교도소를 만들었다. 그는 24명의 피실험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교도관과 죄수의 역할을 맡긴 후 자신은 교도소장을 맡았다. 그리고 순조로운 실험을 위해 피실험자 모두에게 실험 중에 발생할지 모를 인권 침해에 대한 협의 서명을 받았다. 실험 초기에는 피실험자들이 어색해하며 역할에 몰입하지 못했다. 특히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그러했다. 실험 당시 자유분방한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죄수 역할의 학생들은 종종 교도관들에게 반발했고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 역시 죄수를 압박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실험 다음 날 아침부터 모의 교도소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짐바르도 교수의 개입으로 몇몇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본격적으로 진압해 나갔다. 죄수를 시멘트 바닥 위에 발가벗겨 재우고 모욕적인 고문을 가했으며 샤워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도관들은 역할에 적응하며 점차 잔혹한 방법으로 징벌을 가해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제지해야 할 정도였다. 실험이 시작되고 36시간이 지나자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한 죄수는 신경 발작 증세를 보여 실험을 중도 포기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났을 때 단지 죄수 역할을 맡았을 뿐인 평범한 대학생들이 역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교도관들의 학대로 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12명의 교도관 중 가장 악명 높았던 참가자 존 베니는 심한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교도관들도 점차 역할에 과하게 몰입했다. 심지어 짐바르도 교수조차 방관자 역할에 심취해 고문당하는 죄수들을 보며 흥분해서 자신의 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 좀 봐. 정말 끝내주는 장면이야.
실험은 단 6일 만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미 권력의 맛에 빠져버린 교도관들은 역할 놀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결국 진바르도 교수의 연인이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실험이 종료되자 몇몇 교도관들은 실험이 중단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바르도 교수와 교도관 존 베니, 기타 참가자들 모두 원래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스탠퍼드 교도소에 갇히면서 잠재된 악마적 본능을 깨우고 말았다. 이 세상에는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이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잠재되어 상황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제 모습을 드러낸다.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 환경에서 악한 본성은 깊숙이 감춰지지만 스탠퍼드 교도소처럼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권력을 쥔 루시퍼처럼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와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루시퍼 효과라고 한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덕과 사회윤리는 항상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악한 사람을 경계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단지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규정지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좋은 사람일 뿐, 상황이 돌변하여 무자비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면 당장이라도 악마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누구나 옷장 속에 해골을 감춰두고 산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음속엔 악한 본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절대적 신뢰는 언제 깨어날지 모를 루시퍼에게 자신의 운명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린 슈아르츠의 논단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것이 없는 것처럼 순수한 행복 혹은 불행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므로 불행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불행의 이면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고 행운과 불행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